영혼의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존경해요. 존경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기님도 뭔가 계속 추구하면 내 삶도 거기에 물들듯이 바뀐다. 뭐 칸트,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덕질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자꾸 떠올리면서 저 또한 그들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됐죠.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한 지가. 그래서 필라테스를 한 10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하죠. 함께 그 책을 보는 시간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독서 모임 3개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3번 가시는 건가요? 아니, 일주일에 3개. 무라카미 하루키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사실 3분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주제가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준비가 필요한 주제여서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 어려운 주제를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이 책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니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니체가 뭐 했던 사람이지 갑자기 이렇게 백지가 되는 거예요. 서양 현대철학편 앞부분에 니체가 나오더라고요. 니체를 보기 전에 그 앞에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벤담과 밀도 봤어요. 맥락을 맞아요. 보려고. 그 다음에 니체를 보고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까지 봤어요. 이 사람의 앞뒤로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 아, 이런 맥락에서 니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게 탁 잡히는 거예요. 제가 40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40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40에 읽는 니체와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게 됐거든요. 진짜 내가 이 시기에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양 철학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채우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서 또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서 가져가셨네요. 네, 제 삶이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사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불혹, 미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엄청 흔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 이 표류하는 배처럼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데 다시 삶의 중심을 좀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모르 파티,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화로 보면 3분 철학이잖아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재밌으면서도 핵심만 쏙쏙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그 틀을 싹 잡아나갈 수 있을까. 큰 맥락을 잡아가되 내가 니체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삶에서 니체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독서로서 확장을 한 것처럼 저 또한 큰 맥락은 잡되 여기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들을 콕콕콕 집어서 더 보는 기회가 됐어요. 이 시간에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사람들한테도 이 충만함을 같이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너무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 철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혹시라도 누를 끼치지 않을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를 잘 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좀 버렸어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어차피 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독자로서만 알고 있을 뿐 왜 내가 좋아하게 됐는지, 왜 사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덕후의 입장에서 내가 막 뭐해서 이렇게 감동과 감명을 받았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지기님께서 좋아하는 철학자로 3분을 꼽아주셨어요. 칸트, 마르크스, 니체. 그럼 오늘 칸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칸트 덕후들이 진짜 많아요. 누를 끼치거나 혹은 책 잡히거나 무섭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칸트가 그 정도로 덕후도 많고 왜 그런지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도 있죠. 이 책에서 칸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서양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로 시작해서 칸트에 의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 표현에 토를 달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칸트라는 이름 그 자체로 철학이라는 이름과 동격이다. 칸트가 서양 철학사에서 엄청나게 그 공을 세운 사람이고 코페르니쿠스적 진화를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성 중심의 그 서양 철학의 계보에서
혁명적인 다른 차원으로서 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서 발자취를 남겼어요. 뭐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 백과사전 같이 남긴 거잖아요. 네.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전과라고 네. 딱 그 전날 막 보고 네, 벼락치기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초등학생 때 그 과목이 다 있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를 건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관심이 가지시고 칸트의 저작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3권 있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담은 거죠. 실천 이성 비판. 이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막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 하늘에 별이 있고 내 가슴에는 정언명령이 있다. 그런 칸트의 말이 있잖아요. 정언명령이라는 것만 쏙 빼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꼰대스러워요. 앞뒤 없이 그냥 도덕에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 답답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칸트가 말한 거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한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고요.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희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책들이 진짜 두껍고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봐도 그 앞뒤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죠. 왜 그 시대에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철학적 계보가 있었는지, 그것을 칸트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이 책으로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면에서 되게 방대한 칸트의 사상을 핵심적인 거를 쫙쫙쫙 뽑아줬다라는 점에서 강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수능에 칸트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래도 들어간 사람은 조금 이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저희 아들이 네. 고3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나 그 내용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알 리가 없는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거 안다고. 네, 선언적 경험. 이런 내용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자기 그 문제를 풀어봤대요. 그래서 어디서 풀었니?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너 혹시 그거 수능 기출문제에서 봤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작년에 칸트가 3번이나 나왔던 거 알고 있니? 국어 영역, 영어 영역, 그 생윤에서 나왔죠. 작년 수능을 그 사람들이 칸트데이라고. 왜냐면 이번에 수능 출제위원 중에 분명히 칸트 덕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칸트는 되게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2022년인가? 그때에도 나왔었더라고요. 자주 나오는 철학자이고, 왜 그렇게 자주 나오냐, 건드리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시간 강사를 칸트가 처음에 좀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유명했대요. 박학다식한 걸로. 별 강의를 다 했고, 막 불을 만드는 그런 강의도 하고. 연금술 아닌가요? 네, 거의 화학, 그런 화학. 네, 화학 같은 그런 강의도 하고, 윤리, 미학, 형이상학, 인식론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특히 생활과 윤리나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윤리 공무원, 윤리 철밥통, 윤리 아이돌이라고도 또 불린대요. 되게 매력적인 게 이 칸트가 자기 주장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들은 좋아한대요. 구별이 딱 되고, 아 그렇지, 워낙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쳤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어떤 분석이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답으로서 선택하기에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막 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 책들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국어 지문을 그 참고 자료로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문이 정말 길어요. 거기에 연계된 질문이 한 4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을 읽다가 되게 지쳐서 어려우니까 뭔 소리 있지? 하고서 수능날 뭔 소리 자고 멘붕이 오는 거죠. 저도 잠깐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 수능 언어 영역에서 중요한 게 좀 배경 지식이었다고 기억이 나요. 왜 배경 지식이 중요하냐? 수능 문제 자체가 그 지문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문은 다 안 읽고 탁탁탁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지문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 문과인데 양자역학이 나와. 그쵸. 그런 거는 평소에 잘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문에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지문들이 꽤 있어야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건데 칸트에 대해서도 좀 배경지식이 있으면 속도감 붙지 않았을까? 네. 국어 영역이 사실은 지금은 모든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칸트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가 국어 영역의 지문으로 나와요. 과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많이 지문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자연 철학자, 자연과학을 다루는 것도 사실은 철학자가 했잖아요. 산문 철학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의 어떤 발달 과정, 이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달을 됐는지를 알면 지문을 읽고 훗설이 나왔다, 니체가 나왔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배경 지식이 이미 좀 나한테 갖고 있는 거죠. 훨씬 그 지문을 쉽게 읽을 수가 있죠. 과학 지문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문 과학도 역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별로 특히 언어 영역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영어, 철학이나 과학도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영역에서도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작년에 수능에서도 칸트 지문이 네. 영어로 나왔습니다. 칸트도 어려운데 네. 부담스러운데 이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한껏 줄어들죠.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책을 볼 수도 없는데 이거 한 권이면 되게 가성비가 그럼요. 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일단 재밌으니까. 네. 자, 보여드리면 만화로 되어 있어요. 만화로. 술술 익힐 수 있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책을 많이 봤었어요. 만화책도 언어 영역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합리화를 시켰죠. 네. 공부 안 될 때 만화책이 언어 영역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만화책으로 야간 자유시간 엄청 보내기도 하고 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쨌든 글자를 읽는 거잖아요. 책 읽다가 막 머리 아프고 졸릴 때 만화책으로 이렇게 술술 보면 정신도 깨고 또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만화로 접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배경 지식이나 학문도 좀 꽤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런 거는 지식 교양만 하잖아요. 네. 지식 교양은 일반인들이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서울대 교수님도 막 추천을 하잖아요. 네.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고전 시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제 원서를 읽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배경 지식이라든지 핵심 개념이라든지 후대에 미치게 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그냥 글로서 써놓은 것도 사실 쉽게 읽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 만화로서 휘리릭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또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추천을 했나요? 그 서울대 박창국 철학과 교수님이 우선 박창국 교수님이요? 네. 그분 니체 전공자 아니세요? 그분도 서울대 추천해 철학과 주셨고요. 교수님이 추천을 하셨고 또 서울대의 남인혜 교수님도 추천을 하셨죠. 그분은 국어 네. 교수님 아니세요? 국어 국문과? 그렇다고 합니다. 철학과 교수님도 추천을 하시고 국어 국문과 교수님도 추천을 하신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책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칸트를 왜 좋아하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되게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 칸트가 지나가면 지금 4시군 그래서 시계를 맞췄다, 이 이야기 되게 유명하죠. 그만큼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평생 자기가 살던 지역의 반경 150km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성직자처럼 살았네요. 그 일상을 보면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연한 차, 담배 한 대를 피웠고 강의 준비를 했대요. 또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강의하고 오전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책을 집필하고 점심 먹고 난 후에 산책하고, 그거를 그 일상을 평생을 거쳐서 지켰다는 거예요. 일상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루키가 생각이 났어요. 하루키. 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랑 일상이 하루의 그 일과가 거의 동일해요. 하루키의 1일 시간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를 잠깐 가지고 왔어요. 인터넷에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네. 하루키가 워낙에 자기의 많은 책에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를 했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자기의 그 일상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씁니다. 10시 정도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글을 써요. 네, 양도 정해져 있어요. 원고지 10매, 약 4,000자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거를 어쨌든 써요.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쓴다. 무조건 쓴다. 무조건 쓴다. 네,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무조건 쓴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오후에는 운동을 해요. 달리기 유명하죠. 하루에 10km를 뜁니다.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시나요? 원래 하루에 5km 뛰기로 했는데
지금 3kg, 2kg 점점 줄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5kg씩 뛰었는데 네. 올해 조금 제가 해이해졌네요. 네.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몇 번 이상씩 마라톤을 나가요. 오후에는 이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죠. 일찍 자요. 9시에 잡니다. 비슷한 일상의 루틴이 있잖아요. 엄격한 자기관리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격한 자기관리 왜 했을까요?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하루키의 책에는 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키는 자주 이야기하는 게 평생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피지컬을 만들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피지컬 좋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지난번에 소크라테스도 피지컬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피지컬이 좋은 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부터 키워라. 거기에 되게 동의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몸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네. 이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죠. 자기가 정말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정말 깊이 제대로 파기 위해서는 그 체력이 있지 않으면 그 건강한 그 체력이 있지 않으면은 네. 되게 심연에 빠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심연에 빠진다고요? 네.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은 단독자, 그러니까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글을 쓴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맨날. 6시간을. 대여섯 시간을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와. 그 시간이 고독하지 않겠어요? 너무 고독할 것 같아요. 네. 적적하고.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로움이 어떤 그냥 혼자 남겨진 자에 대한 저한테 느껴지는 건 그런 거예요. 외로움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쓸쓸함인 거고, 고독은 내가 선택한 고독, 내가 선택한 혼자 어떤 가치인 거죠. 자발적 고립.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발적 고립이죠. 맞아요. 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자발적 고립을 택함으로써 혼자 하는 그것을 하지만 거기에 내가 빠지거나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함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있어서 그 철저한 자기관리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존경해요. 존경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기님도 뭔가 그런 걸 좀 가꾸시는 편이신가요? 계속 추구하면 내 삶도 거기에 물들듯이 바뀐다. 뭐 칸트,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덕질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칸트나 하루키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고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자꾸 떠올리면서 저 또한 그들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됐죠.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한 지가. 그래서 필라테스를 한 10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하죠. 네. 대단하시. 그리고 한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와. 책을 읽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고 함께 그 책을 보는 시간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독서 모임 3개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3번 가시는 건가요? 아니 일주일에 3개. 무라카미 하루키와 다른 삶이 다른 게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회사에서도 너무 열심히 계시길래 집에 가면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또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네, 독서 모임 3개와 필라테스 일주일에 5번과 와.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잘할 수 있고 뭔가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되게 가벼워요. 오, 가볍다. 가볍게. 맛있는 거 먹는데 먹고 나면 굉장히 게을러지고 배부르네. 결국 먹어서 살찔 거 내가 왜 먹었지? 막 이런 회의론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을 써가면서 이 미슐랭 3스타를 내가 왜 갔지? 돈 내고 먹었잖아. 어렵게. 그럼 즐겨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 중생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네. 중생들은 어떻게 사냐면 미슐랭 3스타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비싼 한 끼에 30만 원짜리를 이제 둘이면 60만 원이 넘죠. 그거를 먹었는데 재밌게 즐기고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배도 부르고 돈도 많이 썼고 그 순간은 즐거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이럴 일인가? 사실 그 순간 즐겼어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후에 그 즐거움이 딱 사라지니까 그 공간 안에 막 밀려오는 회의감과 좀 결핍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니체는 좀 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럼 독서 모임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 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서 모임과 마르크스랑 뭐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독서 모임을 3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독서 모임이 하나가 있어요. 낭독 모임이고 한 그것도 10년 정도 됐어요. 낭독 모임이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미리 읽을 필요가 좋다, 없어요. 좋다, 좋다. 네, 너무 좋죠. 여러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저한테 느껴지는 항상 그 갈증이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독서 모임이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논제를 뽑아갖고 이야기하고 그런 형식인데 그런 형식도 되게 좋아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평하는 듯한 그 느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다.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렇다면 그냥 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자가 진짜 썼던 그 책을 한 줄 한 줄 내가 읽어보자. 소리 내어서. 와.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이것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는 그 시간 내 몸에 좀 쌓이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자의 원 저작물을 읽을 때에 느껴지는 그 감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좀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랑 뜻이 맞는 그때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친구들을 모았고 원 저작물을 사서 그냥 앞에 있는 한 글자부터 끝에 마지막 한 글자까지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한 페이지 읽고 이 친구가 한 페이지 읽고 그냥 이렇게 쭉 낭독으로 읽었어요. 그때 저희가 선택했던 첫 번째 책 자본론, 네. 자본론이었고 두 번째 책이 공산당 선언이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마르크스에 경도됐냐 그런 건 아니었고 워낙에 마르크스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를 만든 정말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현대를 만든 대표적인 사상가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 일념 하나로 딱 읽었는데 아 정말 이 사람은 혁명의 철학자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이나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문장을 읽으면 피가 끓어요.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문장을 써요. 사상가나 뭐 혁명가나 그런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시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저자로서의 작가로서의 그 마르크스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피를 끓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당 선언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일 첫 문장이 이거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하라. 막 이런 말들이 피를 끓게 하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르크스의 말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해석해 왔을 뿐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하는 것이다. 변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였는데 아 그래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은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냥 내 의견을 더하고 이런 거에서 끝났구나. 묘사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였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그 입지를 좀 세우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이런 글들이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거를 나는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하고 싶은가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네. 우치다 타츠루라는 일본의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마르크스를 읽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마르크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를 읽으면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이데올로기 선동가로서의 마르크스가 지지하고자 하는 것에 제가 선동이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계급에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겠어? 우리 단결해야 돼.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변혁을 하는 거야. 변혁의 주체가 바로 우리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문제는 내가 원인과 책임으로 있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원인과 책임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에 자극을 준 존재네요. 심장이 뛰지 않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자극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낭독으로 읽는 게 그만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말하고 그걸 또 귀로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더 깊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 말고 니체를 좋아하시는 네. 이유가 뭐 어떻게 되세요?
니체는 이제 우리 나언니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니체의 뭐 삶도 워낙에 비범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니체의 비범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구하면서 비범하고 그런 철학적 사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다 놀라운데 너무 감동인 거는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종 부인 제4부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않겠다 버림을 받고 자비 출판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자비 출판해서 딱 40부만 찍었대요. 소실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서 지인들한테 보내 딱 7부만 남았대요. 지금 니체의 그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나온님도 마흔에 있는 니체 읽으셨다고. 네. 진짜 그런데요. 지금 126년이 지났는데 그 울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근데 그 울림이 전해줄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 책이 남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책이 정말 당대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단 7부만 남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읽은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후대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멋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3명의 저자들, 그러니까 칸트가 됐건 마르크스가 됐건 니체가 됐건 그들의 저작물이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기존에 있던 사상을 좀 깨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도끼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책이라는 게 텍스트라는 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우리의 어떤 인식을 깨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에 그 경계를 넓히고 저변을 다르게 만들고 그 프레임을 바꾸고 무언가 불편하고 어렵고 모르겠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세계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저자들이 너무 감동.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도끼가 되는, 그러니까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맞아요. 표현을 쓰잖아요. 좀 과격하기도 하고 파격적이기도 한데 운명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포리즘으로도 니체가 유명한데 어떠한 결의 메시지가 지기님에게는 좀 더 영향을 좀 주신 것 같으세요? 멋있는 게 네. 되게 많죠. 영혼의기. 영원 회귀. 아포리즘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니체의 그 사상이죠. 아모르 파티가 나오게 된 그 사상이 영혼의기잖아요. 네, 신은 죽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인데 그것이 다냐? 그것이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지 않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다시 한번 영원히 계속돼도 나는 괜찮아. 이 삶을 다시 한번 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기의 생각 자체가 아 이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나? 이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또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반복되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할 것이 이 삶에서 나는 할 것을 다 하겠다. 완전, 불태우겠다. 완전 연소되는 삶을 네. 살겠다. 네. 업장을 모두 다 태우고 다시 그러면 환생하고 싶지는 않은 건가요? 네, 그런 마음 1도 없어요. 다 태워갈 겁니다. 끝! 공중분해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살려고요. 그렇군요. 저는 또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영원 회귀가 아니라 불교의 이제 윤회 사상에서 결국 이번 생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생에 부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처가 되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불교의 핵심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라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아라한 장품 대작죠? 네. 장품 대작전. 아라한이 약간 거기서는 코미디스럽게 표현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필요. 그러니까 아라한과 붓다는 같은 경지예요. 다만 붓다는 어떤 최초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붓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라한은 시타르타 부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깨달은 제자들 자. 중에서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경지는 그래요? 같아요. 그분들은 다시 올 필요가 없죠. 이번 생에 붓다는 아라한이 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이 삶을 그렇게 쏟아붓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번 생을 좀 즐기다 가고 싶다.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살아가는데 네, 네. 또 결이 다른 게 똑같은 삶을 다음 생에도 영원 회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번 생에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모든 업장을 소멸을 해서 붓다는 아라한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려요. 네.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힘들 것 같고 네. 그렇게 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얘기해서 칸트라든지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저는 이분들이 롤모델이 아닙니다. 좀 이번 생은 나의 그 욕망과 욕구와 나의 이런 것들을 수용하되 그 안에서 조금 그 좀 누리면서 재밌게 살아보자. 디오게네스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렇게 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뭔가로 환생을 한다면 그때는 만약 그 결심이 쓴다면 그땐 그렇게 살겠죠. 붓다가 되고
아라한이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가 그때 생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음 생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일생 보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뭐냐면 보수한다. 보수한다는 뜻인데 보수하는 곳이다. 저는 보수를 다 하는데 완벽한 보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생에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너무 빡빡하게 살지는 말자.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가능성과 능력과 욕구를 인정을 하고 그 한도 안에서 좀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회귀의 일부는 긍정하지만 환생이라는 의미에서는 긍정하지만 똑같이 반복적인 삶은 못 살 것 같다. 그 순간을 충만하게 즐겨라. 니체를 잘 이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해석한 니체는 진짜 복사 붙여넣기로 또 산다고 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쵸. 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의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아직 불혹의 나이 40년밖에 안 살았지만 저의 20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30대는 그보다는 나았지만 똑같이 그 20대를 살아간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되게 수행가 같은 자기 관리 그 네. 시간이 되게 수행가 같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시절에 살았던 것들이 되게 빡빡하게 좀 남고 오히려 더 충만하게 즐기지 못했다라는 네. 그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 예. 거기에 있어서 남은 내 삶은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충만하고 신나게 내가 즐기겠다. 마음은 너무 그게 일종의 부채를 탕감한 것 같아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 좀 고행을 많이 한 거죠, 그러네. 사실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그걸 또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번 생에 갚았으면 됐지. 요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생은 또 가볍게 살고 싶다. 남은 이번 생이라도 가볍게 살고 싶고 다음 생에 또 그 부채를 갚아야 된다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번 생은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번 생에 내가 20대 때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거를 털어버리는 생을 살았던 이유는 내가 전생에 지은 업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10대, 20대 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 원인을 지었다. 그 선택 또한 20대 초반에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그 20대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의 업이다.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지만 또 그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라? 와.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그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남은 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서 신나고 가볍게 살겠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나오님께서 신나고 가볍게 이 남은 삶을 정말 충만하게 내 것으로서 내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칭얼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 힘든 지점이 있다. 그 힘든 지점을 어떻게 대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그거를 경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힘들었던 좀 무거웠던 과거를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니체의 그 생각과 좀 결이 맞아요. 니체는 그런 단순한 허무주의, 인생은 고통이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좀 억제하면서 참고 살아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20대는 니체처럼 못 살았어요. 오히려 쇼펜하우어처럼 살았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쇼펜하우어도 그 불교 영향을 좀 받았고 니체도 불교 영향을 받았는데 그 공통점이 삶은 고통이다. 삶이 고통이고 굉장히 허무하다. 이거는 둘 다 같은 영향을 받았는데 쇼펜하우어는 조금 수동적인 회의론자, 비관론자였던 염세론자라고 거죠. 하죠. 예, 염세주의가 깊었던 것이고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욕망과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영향은 칸트의 영향을 사실 받았어요. 실제로 그 계승을 했고 그거를 좀 발전시킨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쇼펜하우어는 그거를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조금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저는 제 20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억압하고 조금 참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좀 회의적으로 이 삶에 대해서 되게 회색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30대부터는 좀 달라진 거죠. 좀 니체적인 디오니소스적인 게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능동적인 비관론자, 회의론자. 능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이 삶은 좀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지금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나왔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데 먹고 나면
굉장히 게을러지고 배부르네. 결국 먹어서 살찔 거 내가 왜 먹었지? 막 이런 회의론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돈을 써가면서 이 미슐랭 3스타를 내가 왜 갔지? 돈 내고 먹었잖아. 어렵게. 그럼 즐겨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 중생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 어리석은 네. 중생들은 어떻게 사냐면 미슐랭 3스타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비싼 한 끼에 30만 원짜리를 이제 둘이면 60만 원이 넘죠. 그거를 먹었는데 재밌게 즐기고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배도 부르고 돈도 많이 썼고 그 순간은 즐거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이럴 일인가? 사실 그 순간 즐겼어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후에 그 즐거움이 딱 사라지니까 그 공간 안에 막 밀려오는 회의감과 좀 결핍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니체는 좀 다르게 봤다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원래 그래. 그리고 그럴 거면 하지 마. 하지 마. 너 후회할 거면 하지 마. 그래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니체는 해. 너 원해서 했잖아. 너도 뭔가 그 이성을 만나고 싶으려면 그 정도의 돈을 써야 되고 그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에너지를 막 도파민 막 분출했잖아. 그리고 네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면 네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해, 아모르 파티 해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철학자의 시선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네. 자신이 원해서 무언가를 하고서 그것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처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낙타로서의 좀 노예 근성의 삶, 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주인적인 삶. 이 사자로서의 삶은 결국 어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를 좀 파괴하는, 좀 파괴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죠. 그게 욕구가 됐든 욕망이 됐건 정말 퇴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야 내 안에 얼마나 시커먼 것이 있는지를 알고 세탁을 하건 버리든 도려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니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나를 얽매는, 그 나를 답답하게 하는, 나를 고통케 하는 거죠. 나를 계속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래야만 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이게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진실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런 소극적인 낙타 같은 정신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한 거를 마치 억지로 시킨 것처럼 한다.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그쵸. 근데 정말 많아요. 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미슐랭 3스타에 가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인이 선택했고, 기꺼이 그 시간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했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억지로 시킨 것처럼 느낀다. 니체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책에 보면은 주인의 도덕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그거 나 좋아. 내가 선택했어? 그거 나 좋아. 이 생을 다음 생에도 또 되풀이해? 나 좋아. 오케이. 가는 거야. 그리고 노예의 도덕은 주인의 배려와 동정을 바라면서 주인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실리가 되는 경우에만 미덕으로 여긴다. 마치 누군가한테 억지로 누군가가 나한테 그 일을 억지로 시킨 것처럼,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나한테 뭐 이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닌 것처럼 해석한다. 그 당신 거를 좀 나눠줘야 그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나한테 좋아요. 돈 쓰고 시간 쓰고 내가 그거 왜 했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저는 항상 그거를 떠올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인의 위치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마치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것처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사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쵸. 아니면 낙타로서 하고 있는가? 니체가 그거를 힘의 의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삶의 의지 이런 표현을 그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니체가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는 쇼펜하우어를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따랐지만 결국은 그 삶 또한 낙타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게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결국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도달 불가능한 어떤 무엇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포기해버리는 삶을 네. 살아버리지만 니체는 인간에게는 결국 그게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긍정을 해서 결국 좀 답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니체는 결국 낙타의 삶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본성은 낙타의 삶을 원치 않는다.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 자기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냉소적으로 네.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건데 그것으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계를 표현하더라고요. 글로써 써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출퇴근하면서 계속 듣고 집에서도 틀어놓고 라디오 듣듯이 계속 들었는데 안 듣는 것보다는 좋지만 남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좀 워밍업이다. 좀 바쁘지만 틈새에 이렇게 출퇴근길에 듣고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책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이걸 좀 쓰고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철학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니체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낙타로서의 좀 노예근성의 삶, 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주인적인 삶, 이 사자로서의 삶은 결국 어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를 좀 파괴하는 좀 파괴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죠. 그게 욕구가 됐든 욕망이 됐건 정말 퇴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야 내 안에 얼마나 시커먼 것이 있는지를 알고 세탁을 하건 버리든 도려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은 보고 정말 내가 긍정하고 해봤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길 수 있는 것이지 아닌가. 여기에서 파괴와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니체를 설명하는데 얘기할 게 참 이렇게 많구나. 헤라클레이토스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니체가 그 고대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의 사상을 이제 계승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실제로 자기가 존경했던 인물로 헤라클레이토스가 있고요. 판타레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표현으로는 판타레이, 그리스어로 판타레이인데 이게 만물유전, 흐를 유자에 이제 변한다는 의미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흐르고 변한다. 모든 것들은 불로서 표현을 했고 이 불이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고 이게 바로 투쟁이다. 이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헤겔의 영향을 받았어. 마르크스가 그거에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헤겔이 이 투쟁이라고 하는 거를 사상적으로 변증법으로 정반합을 반이라고 하는 이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뭔가 새로운 좋은 결과로 도출이 된다라고 이제 헤겔이 얘기를 했고 니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나를 얽매는 그 나를 답답하게 하는 나를 고통케 하는 거죠. 나를 계속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래야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이게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진실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런 소극적인 낙타 같은 정신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자 같은 정신으로 괜찮아. 너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거잖아. 그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것이잖아. 이게 뭐가 잘못인데? 사자의 정신을 가져. 이러면서 이게 자꾸 투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겨야 된다. 너 안에 이 두 개의 정신 가운데 사자의 정신이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초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초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얘기해서 디오니소스적인 포도주의 신?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카스라고도 하고 우리 바카스 유흥의 신이죠. 그쵸. 유희와 유흥의 신인데 이게 바카스라고도 하고 디오니소스라고도 하고요. 이 디오니소스적인 사고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고 결국 이런 존재가 초인이다.
그쵸. 위버맨 씨. 맞아요. GD의 위버맨 씨라고 하는 노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삶을 몰입해서 즐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온님은 인도 철학이나 이쪽에도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이 인도 철학, 동양 철학에 대한 지식이 좀 니체의 철학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도 철학은 제가 전공을 했고 동양 철학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동양 고전들도 많이 접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동양인들이라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음양에 대한 이런 것들, 요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행적 관점, 마음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 니체의 사상은 좀 어떠한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요가 수련들 많이 하잖아요. 요가를 처음에 다이어트 때문에 가고 건강 때문에 가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와, 이거 참 좋네. 요가 철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가 수트라도 보고 막 그렇게 책을 보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행복,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범아이렵니다. 네. 내 안에 브라흐마, 내 안에 이제 그 신적인 신성이라고도 표현하는 내 안에 절대적 어떤 무엇, 어려운 용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뜨밤 아시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의미하는 것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드바이타 철학이라고 해요. 이게 불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둘이 아니다. 넌 듀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그것과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게 바로 버마이리어 사상이거든요. 자아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의 세계는 전체를 의미하면서도 우리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것. 그게 바로 이제 브라흐마라고 표현하고 내 안에 아뜨만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니체에 있어서는 초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표상이 되는 것이죠. 이걸로서는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초월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불교랑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불교는 이제 고통을 인정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탈하느냐. 여기서 고통을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방식이, 불교는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비슷하긴 해요. 초인이 된다, 부처가 된다 라는 의미로서는 뭔가 초월적 존재가 된다라는 걸로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그것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존재라고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연기법으로 그냥 이렇기 때문에 저렇고 어떤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아, 공 이렇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와 요가 철학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니체는 오히려 불교 쪽보다는 요가 철학 쪽에 더 공통점이 많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니체를 좀 바라보게 됐고, 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이 내가 언젠가 이 씨앗을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왔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게 됐고, 프로를 같이 하게 됐고, 얼마 전에 촬영을 계획했고, 얼마 전에 이걸 계획하지 않았으면 촬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수정이 됐잖아요. 어제도 회의를 했고, 이렇게 그때그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심었던 씨앗,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니체가 얘기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이지 않느냐. 당신이 심어놓고 마치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선택을 안 한 척, 낙타와 같은 삶을 했다고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노예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결국은 주인공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선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고 임재 의현선사가 네가 딛고 있는 땅 그 위에서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것이 곧 바로 참되고 진리다라고, 선불교의 저 유명한 아포리즘인데요. 선어록으로도 많이 유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살불살조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네가 부처를 숭배하는 쌓아. 부처를 쌓아. 네가 숭배하는 그 우상마저도 허상이다, 허상이라는 거죠. 네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스님은 절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부처를 태워요. 추우니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부처가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냐. 그거를 그 나무를 떼워서 지피거든요. 우상에 우리가 이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느 순간 허상으로 그렇죠. 보이면서 실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교에서 주인공의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니체 역시 그 모든 그 선택 자체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인과 책임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좀 공통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처음엔 모르지만 자꾸 지내다 보면 기가 빨려. 이 사람 진짜 내가 심지어 밥도 사고 차도 사는데 계속 기가 빨리고 와. 제가 네. 루살로메의 시련을 당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젊은 그 철학자 누구죠? 그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릴케. 그래, 릴케랑 마이너 릴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연정이 있었고 자기는 사랑했지만 버림받은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다. 이분이 더 인간적이라는 책도 제목도 너무 좋다. 루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루살로메라고 하면 모를 분들도 있지만 판무파탈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엄청나게 판무파탈의 대명사잖아요. 그 치명적 매력을 가진 루살로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좀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걸 알지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년에 이제 정신병원도 가고 막 힘들었잖아요. 네. 루살로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 부처의 자등명 법등명 네. 또 생각이 나고 네. 영원회기나 그런 거가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갑자기 막 깨달음으로 나타나네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말 네. 당신이 원했던 삶,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면 뭐 돈을 많이 벌면 원했던 어떤 삶이라는 것이 다 그냥 허상이고 표상이다. 그냥 이것이 그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네요. 도망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그래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짜다. 그러니까 수처작취 입처계진이라는 게 네가 여기에서 그것을 주인공으로 책임을 지는 주인공으로서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의미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을 했고 그 자체가 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서 있고 어떤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가 지옥이다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요. 그 로고테라피의 핵심도 좀 거기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여기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찾은 거잖아요. 그럼요. 벗어날 수 없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데 여기에 내가 있는 의미가 뭘까? 그거를 자꾸 찾으니까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뭘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원인과 책임으로 있고 어떤 정체성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철학의 힘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것이 네. 바로 제가 느끼기에는 니체가 나원님한테 네. 준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망치를 든 철학자 광인이 던져준 메시지인 것 같고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니체를 참 좋아해요. 니체의 말은 힘을 줘요. 저를 니체라고 좀 불러주시면 우리 회사에 조펜하우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니체라고 좀 불러주시면 네, 그만큼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만큼 좋아해요. 그렇네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아포리즘. 이 말만큼은 니체가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니체의 이 말만큼은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네. 그런 한마디 있다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고통이 나를 못 죽였어요. 이 바이러스가 나를 못 죽이니까 내가 면역력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저항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 얼마 전에 명상록 얘기했던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다. 지금 내가 출근해야 되나. 모두 공감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중력을 극복을 해서 거슬러서
엔트로피를 거슬러. 엔트로피를 이 무질서를 거슬러서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간인 것 같은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숨을 못 쉰다? 이건 죽는 것 같아요. 그거는 허상이다. 그 목표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나에게 패배의식만 주고 나를 더 회의감이 느끼는 니힐리즘에 빠지게 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기준은 깨부숴라. 그 망치를 들고 깨부숴라.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는 그 목표나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대체 바꿔 끼라는 거예요. 나를 방전시키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충전시키는 그 기준을 교체하면은 그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기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가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기준은 버려야 된다.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처음엔 모르지만 자꾸 지내다 보면 기가 빨려. 이 사람 진짜 내가 심지어 밥도 사고 차도 사는데 계속 기가 빨리고 와. 제가 네. 루살로메의 실현을 당하고 루살로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젊은 그 철학자 누구죠?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릴케. 그래, 릴케랑 마이너 릴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연정이 있었고 자기는 사랑했지만 버림받은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다. 이분이 인간적인 더 인간적이라는 책도 제목도 너무 좋다. 루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루살로메라고 하면 모를 분들도 있지만 판무파탈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엄청나게 대명사잖아요. 그 치명적 매력을 가진 루살로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전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걸 알지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년에 이제 정신병원도 가고 막 힘들었잖아요. 네. 루살로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긴 해석을 하죠. 많이 하죠. 네. 다양한 뭐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그거를 소스로 해서 다양한 창작을 막 많이 했죠. 저는 연애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연애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서 저 사람이 이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괜찮으냐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명리학에 좀 조예가 있어요. 음양의 조화예요. 동양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이 음양의 조화거든요. 네. 결국 음양의 조화가 안 맞으면 모든 인간관계든 모든 건 파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고민이기도 하지만 상담할 때 그런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기가 빨린다. 그거는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쪽만 채워지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에너지 뱀파이어 맞아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표현을 거기 쓰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피해야 돼요. 네. 그거를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내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극단적으로 선을 그어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 반대로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충전이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그냥 압니다. 딱 알고 쎄한 느낌이 과학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방전시키느냐 충전시키느냐 이게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나를 충전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망치를 들고 깨 부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이비에 빠져야만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라는 게 그냥 가짜라는 의미거든요. 허상이죠. 허상이라는 의미죠. 내가 이미 사이비 종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잠깐 즐거웠어요? 하면서 내가 왜 하고 있지? 충전이 안 돼. 그러면 그 사이비예요. 그쵸. 그 사이비에 빠진 겁니다. 근데 게임이더라도 잠깐 하루에 10분, 20분 했는데 충전이 돼. 그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사이비가 아닐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늘 내가 깨어서 내 지금 기운이 충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더 강하게 만든다. 헤라클레이토스와 동양의 음양론이 겹치는 그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이게 상극상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법칙이 있는데요. 결국 상극이 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라클레이토스도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게 투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새로운 발전이 일어난다.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게 투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동양에서는 상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극은 곧
상극이라고 쓰고 상생이라고 읽는다. 사주 이야기 하셨지만 그 네. 팔자라고 하잖아요. 네. 8글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네.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 평등하죠. 다 부족하니까. 네. 부족한 거에 있어서 다 평등한데 이것을 누군가랑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 더 넘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빨리기도 하고 에너지를 채우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 정말 많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다르다. 아. 이 사람 나랑 상극이야. 아, 다름. 라고, 네, ISFP가 아니라 ENTJ 뭐 네. 이렇게. 그런데 그게 네. 어쩌면은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극우가 극좌랑. 극자랑 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같은 면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극단적이기 들어요. 때문에.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이 주역이잖아요. 네. 5,000년 이상. 거기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메시지 중에 물극 즉 필반. 이게 곤괴를 얘기할 때니까 음적인 걸 얘기할 때 이게 나오는데요. 달이 차면 기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이 음양론의 되게 핵심인데요. 방금 극단은 서로 만난다라고 하는 네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통한다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방금도 이제 뭐 채워준다. 결핍에 대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진짜 극인데, 그러니까 달라. 저 사람 나랑 달라. 다른데 채워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진짜 맞는 얘기죠. 내가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기운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목 기운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천진난만함, 네. 소년의 기운, 네. 그리고 성장욕, 그러니까 네. 식물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이 있죠. 목이죠? 저는 그렇죠. 목입니다. 목입니다. 예. 토가 별로 없어요. 토 기운이 토가 있는 별로 없군요. 분이랑 가까이 하면 또 다르지만 뭔가 필요한 거예요. 재물운이 없네. 그래서 네. 초인, 이범현 씨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여자도 없어요. 그치. 예. 그들이 여자니까. 예,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네.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네. 이렇게. 근데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적다. 예. 예, 네. 적다.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네. 너무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에게 없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이질감이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낙타의 근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거기에서 사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그래, 나 부족해. 까놓고 난 솔직히 결핍이 있어.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멋있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도 인간은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용기 있네. 저 사람 멋있네. 자신의 부족함인 걸 인정하고 이 사람 활짝 열었네. 그러면 저 사람도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극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극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극금. 화극금을 화생금이라도 많이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가해서 녹지 않으면 다른 형틀에 부어서 어떤 거푸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속적인 제품이 화라고 하는 기운에 어떤 전기적인 것이 흘러가야 불이 켜지잖아요. 이런 것이 화가 금을 녹이지만 결국은 살아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잖아요. 네. 목인데 금극목이에요. 아파. 그럼요. 금기운을 가신 분이 배달시키죠. 네. 네. 자르고. 네, 대표님이 금기운인데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뭐지 할 때가 1년 중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더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데? 네. 왜 금생목이 되냐면요. 가지를 쳐주거든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줘야 열매도 맺고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을에 나무거든요. 가을의 나무는요. 가을의 나무구나. 도끼로. 그럼요. 도끼로 아예 그렇죠. 부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네.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건축재 자재로도 쓸 수가 있고 불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목재로.
큰 관의 역할을 하고 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의 더 생각에 사람들한테 네. 널리 쓰일 수 있게. 그럼요. 나무가 물론 숲에 있었을 때도 그 가치가 있지만 이게 2차 가공이 되려면 좀 더 사람들에게 가까워져서 이런 가구가 되려면 책의 종이가 되려면 그쵸. 그런 가공을 겪어야만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금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 자극이야 투쟁이야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다 더 대승적 차원에서 더 사회에 쓰일 수 있고 쓸모가 있으려면 1차적으로 좀 나를 극하려고 하는 요소를 받아들이고 이게 결국 나를 생하게 하는 것이구나. 투쟁을 생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힘 이건 바로 로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투쟁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막 치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질서가 있거든요. 로고스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을 조율하고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니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밖의 기준이 아니고 너의 과거의 허상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그 기준으로 그것을 힘의 의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기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어떤 기준을 있을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필요한 발전의 그것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개똥 철학? 그냥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괴팍해. 근데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땐 저런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좀 뭔가 다이나믹한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 뭔가 도움이 돼 라고 느끼는 지점은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 질서가 있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철학은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의 준거의 기준, 네. 내 삶의 준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들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나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제가 더 강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상생. 네. 상극이 아니라 상생. 그럼요. 우리가 강하게 되면서 더 넓은 세계를 품고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또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좀 연결이 되는데 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실패는 좌절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가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 회복 탄력성인가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한 문장이라고 네. 느껴져요. 네. 실패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해서 성공한 거다.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있는 거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고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돌파구는 거기에 있는 거네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좌절로서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와 라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냉소하면서 있느냐 이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나한테 왔구나. 내가 이제 성공하기 직전인가 보다. 더 크게 나아가기 직전인가 보다. 이것으로서 내가 다음 도약을 하겠다. 그것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너무 다르다. 창작자들의 네. 이 주옥 같은 그 텍스트,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삶의 통찰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거, 삶의 기준, 짚고 나가야 할 지팡이 혹은 별똥별 그런 것들이 이 철학자들의 여러 다양한 텍스트와 그들의 삶과 책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학 진짜 필요한 거네요. 쓸모 없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없으면 삶이라는 게 철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밥을 먹여줄 것 같은데.